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우리가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뭐 많이 얘기를 듣고 이 감염 부위냐 비감염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염 부위하고 감염 부위가 되지 않은 뭐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파절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치아를 빼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캐리어스나 페리오돈탈 디지즈가 있어가지고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플란트는 골수에다가 심는 겁니다. 피질골에다가 심는 거라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초기 고정력은 피질골에서 얻기는 하지만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얻는 것은 골수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미시 책에 보게 되면 칼미시의 첫 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스테빌리티, 임플란트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되기 위해서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와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얻어야 된다.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는 코텍스나 에이펙스에 치아를 발치하고 난 다음에 발치와의 코텍스 하방에, 에이펙스 하방에 남아있는 3mm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임플란트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7mm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임플란트에 어디에 고정력을 얻느냐.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얻어야 되는데 골수 내에서 골모세포가 우리가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되어서 오스테온이라는 코티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같이 거쳐야 임플란트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mm짜리,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으면 3mm의 초기 고정력은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는 코텍스에 썼지만 나머지 7mm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골수에서 얻어야 됩니다. 이 과정들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는 한 달째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는 한 달째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한 달째 됐을 때 토탈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토탈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임플란트가 페일류가 되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한 달째 흔들리는 경우가 95%의 페일류어는 한 달째 임플란트의 페일류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느냐.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도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70%에 해당되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얻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토탈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선에서 임플란트가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그러니까 4주에서 8주라고 하는데요. 8주 이상이 진행이 돼야 코텍스, 프라이머리 캘루스와 세컨더리 캘루스라고 하는 딱딱한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2달 이상은 지속이 돼야 스테빌리티를 유지해야만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코티칼 본이라고 하는 딱딱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콜라겐이 분비되어 있는 사이트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침착하는 과정을 2달째에서부터 4달째까지 이 기간 동안에 딱딱한 뼈 형태로 이제 변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7mm, 70%에 해당되는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개념 자체는 이미디어트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발치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에는 대부분 어디에서 스테빌리티를 얻느냐? 에이펙스에서 3mm 하방에서 얻습니다. 임플란트 치아는 빼면. 그럼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뼈가 생성되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느냐? 골수 내에서 구멍을 뚫어서 드릴링을 해서 나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퍼포레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골수와 연결된 부위에서 골모세포가 이동해 와서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되었을 때만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70%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한 달째 기간 동안에 임플란트 표면에 70% 임플란트 표면에 어떤 물질이 붙어 있었을 때 골모세포가 더 많이 부착하느냐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임플란트 회사나 임플란트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은 임플란트 표면을 바꾸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골모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더 잘 부착한다라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브랜막이나 ITI나 오스템 임플란트도 다 마찬가지고요. 임플란트 표면을 바꾸면 될 것이다. 그런데 임플란트 표면을 바꾸는 것은 세포들이 가서 붙는 위치가 많아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골모세포가 적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수에서 이동해 와야 되는 그것을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24번, 이 환자는 이제 25번을 발치하려고 합니다. 엔도를 했는데 프랙처가 발생을 했습니다. 에이펙스와 서비칼에서 프랙처가 발생을 해서 결국 엔도 중에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에이펙스에 염증 소견이 있고, 사이너스에 퍼포레이션은 되지 않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에는 초기 고정력을 얻기 위해서 사이너스 리프팅을 해야 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CT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사이너스하고 뚫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쪽에서 크로스 섹션을 보게 되면 CT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치아를 빼면 퍼포레이션이 돼 있는데 그 퍼포레이션이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초기 고정력을 얻고자 하는 에이펙스가 사이너스와 교통되어 있는데 이거 초기 고정력을 얻기에는 어떻게 얻느냐? 일반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서빅스에서 크리스칼 본에서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두꺼운 임플란트를 사용했습니다. 두꺼운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임플란트가 잘 붙을 수 있다. 스테빌리티,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점은 뭐냐면 에이펙스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사이너스가 뚫린 상태에서. 슈나이더 멤브레인이 노출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표면이 부착되면 슈나이더 멤브레인에 실리어리 액션을 하고 있는 슈더 멤브레인 자체는 가장 스트레이트 실리어리 액션을 하고 있는 그 자체의 오스테오클라스틱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임플란트 표면에 그게 부착되면 슈나이더 멤브레인이 부착되게 되거나 근접하게 있게 되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의 사이너스 슈나이더 멤브레인과 임플란트 표면이 부착되거나 인접해 있게 되면 항상 실패의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결국에는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이너스에 뚫렸을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 이제 도입을 치아를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똑같이 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버티컬 프랙처가 있었고요. 이렇게 버티컬 프랙처가 있었고, 이제 포셉으로 뽑아서 사이너스에 뚫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 일정 정도 그라뉴테이션 티슈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사이너스와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너스 뚫려져 있는 부분에 일정 드릴링을 임플란트가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두께를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14번하고 15번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24번, 25번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는 14번이나 24번에는 4.5 임플란트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는 5.0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6번이나 26번에는 6.0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임플란트의 길이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부분이나 제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그 임플란트의 두께와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너스와 뚫렸을 때에는
오스코 T나 오스코 콜라겐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슈나이더 멤브레인과 디태치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거리를 멀리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이식제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오스코 콜라겐을 넣고 그 다음에 오스코 T를 넣고 난 다음에 오스코 T는 손뭉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손뭉치처럼 되어 있고 소켓 내에 콜라겐 덩어리와 스롬보니드 펩타이드가 섞어져 있는 것을 같이 집어넣게 되면 채워주게 됩니다. 채워주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제가 일반적으로 15번이나 25번은 5mm짜리 임플란트에 11.5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를 같이 심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러면 뭐 지금 현재 템포라리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이니스의 베이스 어버트먼트 보통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것은 3mm짜리 위에 높이가 3mm짜리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합니다.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의 5530이라고 하는 이제 뭐 번호는 5.5mm에 직경이 5.5mm에 그 다음에 높이는 3mm짜리 그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인트라오럴 스캔 바디는 3mm, 5mm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는 5mm짜리를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임플란트가 약간 깊이 들어가 있으면 잇몸에 묻히기 때문에 여기에 컷백이 있는데 여기에 노출되지 않으면 인트라오럴 스캔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스캔 작업을 하기 위해서 5mm짜리 높이 5mm짜리의 인트라오럴 스캔 바디를 넣습니다. 지금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당일날 보철물을 한 겁니다. 당일날 임시 보철물을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당일날 임시 보철물을 했을 때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느냐? 가장 큰 효과는 임플란트의 잇몸 자체, 임플란트 픽스처에서부터 에머전스 프로파일이 상당히 에스테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그라프트를 했었던 본그라프트의 대용 재질로 사용했었던 오스코 T나 오스코 콜라겐이 삐져나오거나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을 좀 더 간편하게 막아줄 수 있는 역할들도 하고요. 오스코 콜라겐이나 오스코 T는 콜라겐과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를 섞어져 있기 때문에 골수 내에 들어가면 결화하게 됩니다. 그 겔레이션 돼 있었던 그 결화는 3주간 유지하게 됩니다. 뼈 세포들이 이동해 올 수 있는 시그널링을 하는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와 콜라겐 덩어리는 일반적으로 유기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뼈의 유기분이 콜라겐인데 그 콜라겐과 함께 유지하고 있는 골수 내에서는 피브린 콜라겐 파이버가 만들어지면서 3주간 유지하게 됩니다. 골수 내에 있는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노출돼서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하면 임플란트 표면에서 부착해서 콜라겐을 생성해내고 콜라겐을 생성해서 안정된 자기 콜라겐을 생성하는 기간까지가 3주 걸립니다. 그래서 3주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터리얼 자체가 유지하고만 있으면 결국에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오스코 콜라겐이나 오스코 T는 골수 내에 있는 세포들이 이동할 수 있는 케모탁시스, 화학주성을 일으키는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를 일정 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는 골수 내에 들어가서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줍니다. 피브리노겐을 우리가 클롯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스롬빈이 들어가게 되면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어줄 때 스롬빈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입니다. 그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에는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게 하고 피브린 파이버와 콜라겐 파이버가 결합되어서 겔레이션 되면서 임플란트 표면이나 임플란트 에이펙스 그 다음에 골수 내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3주간. 그러면 지배 역할을 해요. 그게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한 골 이식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환자는 이렇게 이제 템포라이제이션을 했고요. 템포라이제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는 2개월 내지 3개월을 기다립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기다려서
파이널 보철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파이널 보철물을 했고요. 사이너스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스테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얻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종 보철물 하는 기간 동안에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종 보철물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스테빌리티나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얻는 것은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를 집어넣어서 오스코 T를 함께 집어넣으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을 벽에다가 못질을 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무판을 대고 못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드릴링한 사이트에 못이 들어가면서 그 못이 나무의 콜라겐 자체를 나무를 일정 정도는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얻게 됩니다. 일정 정도는 임플란트도 그러한 방식으로 메케니컬 스테빌리티와 바이올로지 스테빌리티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수화 액제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콜라겐 덩어리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화 액제는 골수의 좁은 부위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덩어리 형태로 스폰지 형태로 만든 이유는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눌렀을 때 스테빌리티를 얻거나 부피, 캐비티의 부피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 보철물은 이렇게 했고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피질골과 골수가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골수인데요. 치조골에도 골수가 있고요. 맨디블 바디에도 골수가 있습니다. 치조골에서도 치아에 라미나두라라고 하는 치아를 이렇게 빼면 치아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라미나두라가 있잖아요. 그 라미나두라는 하얀색 띠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하얀색 띠는 코텍스입니다. 치아를 발치하면 치아에 리가멘트가 붙여 있는 부분이 코텍스에 붙어 있는데요. 그 코텍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라미나두라입니다. 임플란트에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에도 코텍스를 뚫고 가는 거예요. 에이펙스의 코텍스를 뚫고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3mm 하방의 초기 고정력을. 근데 그 70%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10mm짜리 심으면 7mm에 해당되는 부분은 골수 내에서 골모세포라든지 이게 이주해 와서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되었을 때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번인데요. 이런 환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때. 뭐 엔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에이펙스에 염증이 생기고 그라뉴레이션 티슈가 생겨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엔도를 하더라도 그라뉴레이션 티슈는 캐널을 통해서나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염증 수치로 그냥 염증으로 티슈 조직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흔들림이 동요도도 있고요. 결국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지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환자분한테 설명하고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긁어내고 난 다음에 다 긁어내고 그라뉴레이션 티슈를 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뼈 이식을 해왔잖아요. 뭐 우리가 GBR 많이 하셨고 멤브레인도 사용했고 플랩을 버티컬 인시전 줘가지고 플랩을 다이섹션 해가지고 완전히 덮는 형태로 뼈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기다리셨습니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6개월까지 기다렸는데도 뼈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사용했었던 것 중에 뭐 PRP도 사용해보고 CGF도 사용해보고 갤레이션 뭉쳐가지고 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식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지만 완전히 뼈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하학에서는 참 찾기가 어려워요. 16번이나 이런 경우에 이 환자는 뭐 CT를 찍으면 저렇게 완전히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칼 본은 한 2mm나 남아있나요? 1mm나 남아있나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뼈 이식도 하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CT상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그라뉴 티슈가 사이너스 근처까지 완벽하게 차 있고 3월 디펙트 아니라 우리가 3월 디펙트 이하에 해당되는 정도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뼈 이식을 하더라도 뼈가 생성되지 않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런 상태니까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이 어려운 케이스를 일정 정도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GBR을 통해서 한 6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어보는데 또 실패하기도 하고 당연히 실패율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하고 뼈 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이너스에도 슈나이더 멤브레인이 부어있는 형태를 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치아를 뺐습니다. 빼고 난 다음에 퍼포레이션이 다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릴링을 먼저 합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보통 16번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치아를 빼고 난 다음에 15번하고 17번의 센트럴 그루브를 통과하는 셉탈본에다가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똑같은 형태로 셉탈본에다가 드릴링을 했습니다.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정도의 두께만큼 보통 이제 16번, 26번은 미리수로는 5mm나 6mm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대체적으로는 최근에는 6mm 정도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5mm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돼서 5mm를 선택을 했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오스코 T도 넣고 오스코 T는 저렇게 플러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스코 콜라겐은 수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그 주변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다음에 디펙트가 크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마이본이라고 하는 코티칼본, 알로제닉 코티칼본을 스럼보노이드 펩타이드와 섞어서 일정 정도는 같이 한 겹 정도 깔아주었습니다. 코텍스 대신에, 멤브레인 대신에 깐다라고 생각하고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수처를 해줬습니다. 초기 고정력은 30N이 나온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잔전골은 2m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mm 정도 임플란트에 11.5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11.5의 임플란트에 2mm를 빼면 9.5mm를 일정 정도 다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 그 다음에 마이본으로 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발치하시고 안에 플랩 안 제끼셨잖아요. 예. 그라뉴 티슈는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랩을 제끼지 않고 그냥 보이는 부분만 예, 제끼는 예.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근데 CT상에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염증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플랩을 젖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그 플랩을 젖히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라뉴션 티슈가 만성으로 와 있었기, 급성으로 와 있지 않고 만성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한 그라뉴션 티슈를 제거를 하면 한 덩어리로 제거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내 사면에 인시전 해가지고 같이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제거를 하고 상악동 뚫린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냥 그 부분은 오스코 콜라겐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드릴링 하고 난 다음에 드릴링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뚫린 부분은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로 메웁니다. 드릴링 한 사이트와 함께. 그럼 드릴링 사이트에 임플란트를 같이 식립하는 겁니다. 콜라겐이 틀어지지 않나요? 오스코 콜라겐은 상악동 내부로 그 올라갔다가 힘을 줘서 인젝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린다라는 생각 정도로 구멍에 뚫린 데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생각 정도. 그 콜라겐 농도는 그때는 좀 짙게 해야 돼요? 짙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콜라겐, 오스코 콜라겐은 6% 콜라겐이고요. 그 다음에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는 스롬빈에다가 리도카인을 보통 0.5를 섞습니다. 그러면 0.2를 사용하시면 돼요.
0.2를 사용해서 섞으시면 그게 겔레이션이 좀 더 진한 형태의 겔레이션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이제 힐링 되는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빈 공간 이렇게 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뭐 템포라리제이션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힐링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사용했고요.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3mm짜리,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커버 스크루나 힐링 스크루를 같이 사용합니다. 힐링 스크루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되면 임프레션을 뜨면서 템포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식립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템포라이제이션을 했어요. 한 달 뒤에. 임프레션을 뜰 수 있을 정도로 스테빌리티가 얻어서 한 달 뒤에 템포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이 에이펙스의 3mm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모든 부분이 일정 정도는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포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임플란트 식립하는 임플란트 에머전시 프로파일 자체가 예쁘게 나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뼈를 생성할 때 안정적인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오스코 콜라겐이나 오스코 T가 그 자리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세포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세포가 일정 정도는 안정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템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최종 보철물 들어가 있는 사이너스 내부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해서 임플란트 표면에 이렇게 얇게 형성이 됐죠. 뼈가. 스테빌리티도 없고 뼈를 완전히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됐고요. 뭐 가까이서 더 보면 에이펙스의 부분에 뼈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된 거예요? 이 지게 2021년도 하고 최근에 2023년도에 최근에 찍었습니다. 2년 정도. 예, 2년 정도 됐습니다. 뼈가 2mm밖에 없었는데 초기 구조는 그 하방에 예. 상동 월에서 얻은 예, 맞습니다. 뭐그 이식제를 넣었다고 그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 월에서 얻는 거죠. 본에서. 그건 메케니컬 스테빌리티고요. 네. 그 다음에 오스코 T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콜라겐 덩어리가요. 네. 그 콜라겐 덩어리와 함께 임플란트를 같이 식립하면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식립해 보시면 임플란트 드릴링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오스코 T로 채우고 임플란트를 같이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의 스레드를 돌아가면서 헝겊처럼 생겨있는 그 콜라겐 덩어리가 뭉쳐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끼임 현상이 있게 있잖아요. 일정 정도 스테빌리티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메케니컬 스테빌리티를 예. 향상시켜준다는 예, 그렇죠. 임플란트 종류는 상관없나요? 임플란트 종류는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임플란트는 스레드가 길고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의 거리는 0.8 이상이 돼야 되고요. 예, 간격이 넓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1mm짜리도 있잖아요. 뭐 IBS 임플란트도 1mm짜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TS4 같은 경우에는 0.8mm입니다. 스레드와 스레드 간의 거리. 옛날에는 0.6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위해서 0.8mm 이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의 표면은 상관은 없다. RBM이든 SLA든 뭐 액티브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빅스에서는 몸체가 두께만큼 우리가 5.5mm 임플란트면 4.5 정도는 유지하는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스레드가 일정 정도는 위에도 똑같고 아래도 30% 이상 줄어들면 안 됩니다. 스레드의 길이는 몸체는 30% 이상 줄어드는 에이펙스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그리고 스레드와 몸체 간의 일정 정도 캐비티가 그 스페이스가 상당히 유지를 해야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에이펙스의 3mm에서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해봤던 임플란트들은 뭐 메가젠 임플란트의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도 스테빌리티를 넘는 부분에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니스의 HL7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TS4 되도록이면 인터널 타입의 아스트라 타입이라고 하는 인터널 11도 각도를 커베이처에 11도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스트라 타입의 인터널 헥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보철물을 유지하는 임플란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인터널 타입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ITI 타입, 스트라우만 타입과 그 다음에 아스트라 타입. 우리나라의 임플란트의 대부분은 아스트라 타입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ITI의 요즘에 이제 LTX라든지 본네빌 임플란트, BLX라든지 BLT 임플란트가 있는데 BLX와 BLT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달라요. 보철물이 틀립니다. 그리고 BLT, BLX, 그 다음에 아스트라 타입 이 세 가지가 다 각도가 다 달라요. 근데 국내 임플란트의 대부분의 임플란트의 인터널 타입은 아스트라 타입입니다. 뭐 메가젠이라든지 디오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철물의 호환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보철물의 호환이 있는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라. 이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드리면 그렇게 하면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의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아까도 IBS 임플란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BS 임플란트도 일정 정도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만약에 힘으로 핸들 렌치를 한다거나 그러면 휘어집니다. 휨 현상이 있어요. 스레드가 휨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제조사에서는 얘기하고 술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개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원장님들은 또 기존의 임플란트 신입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으로 이렇게 신입하면 초고정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드릴링을 정확하게 3D 포밍을 가지고 드릴링을 하는 게 좋겠고요. IBS 임플란트는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뭐 콘빔 CT를 통해서 일정 정도는 팔로업 체크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강의 중에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오늘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러면 처음에 신입하실 때 네. 성악동 내에는 염증 조직이 다 있는 상태로 그냥 신입하신 거네요? 예, 맞죠. 그 치유가 그냥 다 예, 예.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 비유된 정도가 지금 여기는 아주 두껍진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병속에 있는 경우에 굉장히 두껍게 막 진짜 이렇게 막 동쉐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포라멘 오스티움이 열려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이너스는 포라멘 오스티움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더라도 포라멘 오스티움이 나오게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환자는 당연히 저희는 이제 스코프가 큰 걸 사용해서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슈나이더 멤브레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비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예. 드릴링 할 때 어떻게 저게 드릴링이 가능한가요? 여기 드릴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염증 조직으로 예. 드릴링을 해도 저게 염증 조직은 다 제거하고요. 그러니까 내부로 보통 우리가 사각동 수술할 때 힘든 게 멤브레인 찢어서 있을까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예,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냥 됩니다. 뚫고. 예, 맞습니다. 슈나이더 멤브레인이 그럴 경우에 그러시겠어요? 예. 이렇게 생겼던 이제 환자를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 좋겠잖아요. 비교를 해드렸어요.
뼈가 만들어지느냐? 뼈가 만들어지고. 초기 고정력을 얻느냐? 예,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템포라이제이션을 언제 했느냐? 한 달 뒤에 템포라이제이션을 했다고 제가. 근데 예. 모든 케이스가 이런 건지 그 케이스들 중에 성공 몇 개만 성공해서 이런 건지. 아, 예, 맞아요. 그 얘기가 항상 네. 질문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사이너스에 본그라프트를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신입했을 때 저도 실패를 합니다. 제가 한두 케이스 일정 정도는 임플란트를 신입하면 거기에 성공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제 성공 확률은 롱텀하게 2년 팔로업, 지금까지 2년 팔로업 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95% 성공, 예. 95%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5%는 거기에 해당되는 5%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원인은 그라뉴로 티슈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신입했을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신입할 때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임플란트에 일정 정도는 드릴링을 감소시켜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릴링 하이 핸드 피스파 형태로 막 뭐 5000 RPM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좀 더 낮은 RPM, 1000에서 2000 RPM 사이, 특히 1000 RPM에 더 가까운 사이트로 드릴링을 해줘야 되고요. 드릴링은 란셋 드릴과 린데만 드릴을 사용합니다. 란셋 드릴과 린데만 드릴. 린데만 드릴이라고 오성산업사에 2.3하고 3.2짜리 린데만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오성산업사에서 그 길이 긴 거하고 짧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드릴링 할 때 란셋 드릴은 각 회사별로 다 있어요. 뾰족한 드릴 다 있잖아요. 이니셜 드릴이라고 해야죠. 뭐 오스템도 있고 디오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제가 메가젠이라든지 직접 써보면 메가젠도 있고 네오플란트도 다 거의 모든 회사에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하고 IBS 임플란트에 드릴이 있어요. 2mm, 3mm의 트래핀바 형태로 돼 있잖아요. 드릴링이. 그래서 그 드릴링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사이너스 본그라프트 할 때, 임플란트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mm짜리 임플란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3.5, 3.25 이상 드릴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5mm짜리 기준 제가 말씀드렸고요. 6mm짜리는 4.25 이상 드릴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두 단계 정도 낮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드릴링을 하면 조심스럽게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스코 콜라겐을 뿌리고 드릴링한 사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오스코 T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겁니다. 오스코 T를 넣어놓으면 내가 드릴링을 어디 사이트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드릴링을 할 때 양 옆에 있는 치아 구조물들을 인덴테이션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드릴링 사이트의 드릴링 각도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나는 센트럴 그룹을 통과하는데 그 센트럴 그룹에 직전 선상에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게 벗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에다가 임플란트를 신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인덴테이션을 좀 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환자입니다. 제가 많이 하시죠. 임플란트, 이미디어트, 뭐 임플란트 신입 2개를 하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덴처를 하시잖아요.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슈나이더 멤브레인 사이너스가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신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환자는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분이. 그래서 여러 치과를 돌아다녀도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2년 만에 페일리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려 차로 내원을 해서 임플란트를 신입할 수가 있냐라고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녔는데 신입할 수가 없다라고 약제는 끊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들으셨다고 해서 약제는 끊고 오셨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해결을 하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냐면 전학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사이너스 리프팅과 함께 전학 임플란트 식립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주면서 3개월 기다렸다가 최종 보철물을 해주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죠. 계획 자체로는. 근데 믿음이 있지 않으면, 뼈 이식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해결되기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자체로도. 그 다음에 골다공증 약물을 장기 복용을 했기 때문에 골수 내에 골괴사증이 반드시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한 10% 이상이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발견될 가능성이 이렇게 신입을 했어요. 뭐 신입을 하고 이미디어트 로딩까지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최종 파이널 보철물은 2달 만에 끝냈어요. 2달 만에 끝냈습니다. 자, 저렇게 임플란트 노출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노출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 노출돼 있죠? 네, 흔들거리고 있고. 드릴링을 하면서 첫 번째 드릴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이 얼마 정도의 뼈가 있겠다라는 걸 드릴링을 먼저 해놓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릴링은 13번, 23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학 임플란트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13번, 23번을 제대로 심으면 오클루잘 플랜이나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 로딩을 할 때 아치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3번, 23번을 신입하는 것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각도,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위치, 그 다음에 초기 고정력. 가장 중요한 건 13번, 23번이고요. 잇몸을 젖혀서 확인을 해보면 저렇게 얇아요.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팽윤되면서 디센스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뼈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럴 경우에 오스코 T를 같이 사용합니다. 오스코 콜라겐과 오스코 T를 사용하고 디펙트 부위가 큰 부위에서 뼈가 일정 정도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스코 T 위에 마이본을 한 겹 깔아줍니다. 이렇게 마이본을 깔아줬죠, 지금 현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에 드릴링한 부위에 오스코 콜라겐을 넣고 그다음에 오스코 T를 각 소켓 내에 하나씩 얇은 걸로 우리가 스몰짜리로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어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팽윤되면서 디센스가 발생되지만 임플란트 표면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주변에다가 오스코 T를 또 깔고 오스코 마이본으로 깔아줍니다. 수철을 했고요.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 시야를 빼고 이렇게 노출이 약간씩 돼요. 그렇죠? 이렇게 노출이 될 경우에 오스코 T를 일정 정도 위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마이본을 깔아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수철을 해줍니다. 컨티뉴스 수철을 해주고요. 저는 컨티뉴스 락킹 수철을 하는 이유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를 이렇게 잡아줘요. 락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묶잖아요. 묶는 효과도 있어요. 잇몸을 묶어요. 전체적으로 잇몸을. 스테빌리티도 없고. 컨티뉴스 락킹 수철을 하면서 완전히 잡아당기면서 임플란트를 지나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빌리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수처도 그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3mm짜리를 주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mm짜리 사용하면 잇몸에 약간 노출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전치부는 2mm짜리를 사용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구치부는 3mm나 4mm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3m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인트라오럴 스캔 바디는 5mm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템포라이제이션을 바로 했습니다. 당일. 임플란트의 이미디어트 로딩은 전학 임플란트는 3파트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3파트로. 풀로 다 연결하지 않습니다. 캐나인과 캐나인,
그 다음에 구치부 456, 구치부 456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보통 임플란트는 캐나인에서 캐나인까지는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치부를 구성을 해요. 13이나 23. 13번, 23번의 길이가 13mm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13을 기준으로 하고요. 1번하고 11번하고 13번은 11.5 정도 13mm 이하의 13mm 임플란트 그 13번 임플란트를 신입할 경우에는 12번, 13번, 22번, 23번을 기준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전치부 부분하고 구치부 부분을 3분학으로 나눠서 보철물을 교합을 맞추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교합 맞추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음식물을 먹고 난 다음에 프랙처가 발생합니다.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게 되면 프랙처가 발생한 부위를 부분별로 나눠서 프린팅 해가지고 다시 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도 상당히 됩니다. 환자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임프레션을 뜨고 난 다음에 디자인한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어디가 흔들려요 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뭐 어디가 흔들려요 부러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위에 해당되는 걸 프린팅하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껴주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 3개월 정도는 유지를 합니다. 환자분은. 이 환자는 2개월 만에 최종 보철물을 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종 보철물을 했고요. 이렇게 구치부는 일정 정도는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노출되게 그 다음에 전치부는 되도록이면 안 노출되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스크루 타입이기 때문에 보철물을 이렇게 이제 최종 보철물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이걸 이제 칼미시 책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마 칼미시 이번에 4판 칼미시 책이 그 번역본으로 나왔잖아요. 그러시죠? 나래 출판사에서 아마 번역본으로 나왔을 겁니다. 칼미시 책이 칼미시 1, 2, 3판은 3판도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지만 4판도 제가 그 번역에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에 번역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바뀌었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임플란트의 뼈고요. 이게 뼈고 임플란트는 이렇게 직접 부착 광학 현미경상에서 직접 부착 뼈와 코텍스와 코티칼 본과 임플란트와의 광학 현미경상에서 직접 부착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시다 골유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골유착이 뭐냐? 임플란트 표면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유주해서 접착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오스테온이라는 코티칼 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포들이 이동해 와서 이렇게 세포들이 이동해 와서 이 세포들과 임플란트와 세포들 간의 사이에 뭐가 게재되어 있는가? 콜라겐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표면과 세포와의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생성하고 있는 콜라겐 덩어리, 콜라겐 프로테인들이 일정 정도 사이토카인과 프로테인들이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콜라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라겐이 3주간 유지해야 된다. 세포들이 부착돼서 세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내는 그 콜라겐과 피브린 파이버가 형성되는 겔 모양의 네트워크가 3주간 유지해야 세포들이 골수에서 왔었던 세포들이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돼서 그 뼈 세포에 해당되는 골모세포가 오스테오사이트, 골세포로 변하면서 그 주변에 콜라겐과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생성, 칼슘을 분비함으로 인해서 딱딱한 뼈를 만들어내면서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결국에는 뭐냐? 임플란트 표면에 콜라겐이 일정 정도는 붙어 있거나 그 다음에 콜라겐 주변에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스롬빈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3주간 콜라겐과 피브린 파이버가
일정 정도 3주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콜라겐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이내에 없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콜라겐 덩어리를 넣는데 뼈가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캐비티를 채우고 있는 그 캐비티 자체 내에서 콜라겐 덩어리가 3주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없어지기 때문에 세포들이 와도 집이 없는 상태에서 빈 공간으로 마련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청년 상태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콜라겐 덩어리나 콜라겐으로 이식했을 때 뼈가 되느냐?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콜라겐과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섞어가지고 만든 이식제도 개발이 됐었잖아요. 그럼 그건 실험실상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형상은 유지하고 있지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세포들이 와서 살지 않아요.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콜라겐은 일주일 만에 없어져 버리고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계속 유지해 버리고. 그러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만 생깁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여기에 오스코 콜라겐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냥 붙이면 안 붙어요. RBM 처리한 임플란트들은 대부분 안 붙습니다. SLA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정도는 플라즈마 형태를 일정 정도는 에너지 장을 일정 정도 걸어줘야 오스코 콜라겐도 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오스코 콜라겐 수화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걸 하라고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플라즈마 자장을 걸어줄 수 있는 이제 플라즈마 기계를 일정 정도는 실험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성공 확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초기 고정력을 얻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스롬빈입니다. 스롬빈이 되면서 스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피브린은 이 피브린과 콜라겐 덩어리와 함께 피브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3주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롬빈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스롬빈을. 근데 골다공증 환자나 골괴사증 환자나 그 다음에 골질환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염증성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특징적인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스롬빈 함량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스롬빈 함량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지 않아요. 블러드 클롯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블러드 클롯이 만들어지지 않고 세포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롬빈이 없게 되면. 또 하나는 스롬빈은 염증성 증상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롬빈 자체는 안티 인플라메이션 체인지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스롬빈은 케모탁시스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코아귤레이션만을 기존의 수업이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스롬빈은 코아귤레이션만을 일으킨다라고 들었잖아요. 응고제의 역할을 한다. 응고제의 역할과 함께 장기적인 팔로우된 조직 재생의 이니시에이트 프로테인입니다. 프로테아즈라고 하죠. 쉽게 말해 효소. 프로테인이죠. 효소도 프로테인이니까요. 프로테아즈라고 하거든요. 스롬빈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스롬빈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도를 일정 정도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가 되는 겁니다.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는 거기에 스롬빈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프로스롬빈도 들어가 있고 알부민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그 다당류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스롬빈만 주요한 기능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오스테오 그 클라스터라든지 오스테오 클라스터라든지 액티베이션을 할 때에는 뭐 인터로킨 1, 인터로킨 4라든지 T셀의 헬퍼 T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게 랭크 OPG입니다. 사이토카인 역할을 하는 게. 근데 스롬빈이 어떤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느냐? OPG, 오스테오 프로테오게린이라는 OPG 프로테인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롬빈입니다. 스롬빈을 장기간 투여를 하거나 장기 농도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에는 OPG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랭클 리간드나 랭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오스테오 클라스터 파골세포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만약에 OPG 스롬빈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만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OPG가 오스테오 프로테오게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 재생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농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스롬보노이드 펩타이드 농도가 OPG라는 프로테인 자체를, 사이토카인 자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OPG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골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생성됩니다. 스롬빈이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골모세포에 부착돼서 골모세포에 부착되면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는 OPG라는 오스테오프로테오게린이라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고 그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랭클 시스템, 랭클 리가멘트 자체를 분비하는 것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파골세포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해요. 골 재생만을 하게 됩니다. 스롬빈이 초창기에 스롬빈을 투여하게 되면 초창기 일정 농도까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일정 농도는 1000 IU 정도 이상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건 더 자세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면 그 부분은 일정 정도는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지금 요거는 제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CT고요. 이거는 식립해가지고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뼈가 형성됐죠, 이렇게 코텍스가. 메로우도 형성됐죠. 동시에 식립한 겁니다.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 넣고 임플란트를 심은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뼈가 형성될 수 있는 형태로 완벽하게 코티칼 본이 형성될 수 있는 형태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환자는요, 장기간 제가 이제 왜 골다공증 환자나 골괴사증 환자, 특히 이제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임플란트 식립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복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가 골다공증 약을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목표는 골괴사증 환자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 오스코 시리즈를 개발을 했었는데, 임플란트에는 쉽게 또 뼈도 만들어내고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이 환자를 통해서 골괴사증이 상당히 무섭고, 또 하나는 뼈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골괴사증은 일정 정도는 임플란트를 심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약물을 복용하시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케이스거든요. 이 환자는 2006년도 8월 16일 날 임플란트,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스코 시리즈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치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심고 그냥 이렇게 임플란트 심고 발치 후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최종 보철물을 했어요.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06년도 당시에는.
근데 2008년도에 골다공증을 그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2006년도에 식립했는데 2008년도부터 드시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는 뭐 좀 괜찮았어요. 그때 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치주 질환이 발생되면서 같이 파괴가 시작됩니다. 45번 부위에. 이때 2009년도 당시에는 그냥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인갑다. 제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지도 몰랐고요. 이때 당시에 골다공증이 골개사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2007년도에 막스가 멀티플 스타디 처음 보고한 이후에 한두 저널에만 나왔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한두 저널에만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환자. 이게 골개사증이라는 거. 이게 페리피칼에서 이렇게 파괴가 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11년도 10월 달에 왔어요. 제가 2009년도에서부터 11년도까지는 외국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 환자분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뭐 거의 빼질 정도죠. 2011년도에. 이 당시에는 뼈이식을 BMP를 하면 뼈이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일정 정도는 뭐 한참 얘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BMP를 사용하면 되겠다. BMP를 한번 사용해서 이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노출이 다 된 상태에서. 뭐 치료가 됐을까요? 치료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BMP를 써서 이식을 해도 이렇게 이제 BMP, 여기에 코엘메드 BMP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드, 베타 TCP가 섞어져 있잖아요. 베타 TCP와 같이 이렇게 이식을 했었어요. 그러면 뭐 뼈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전혀 뼈가 안 돼. 다 노출되고, 다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해서 해놨지만, 결국에는 발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거하고 다시 식립을 했었거든요. 여기도 또 발생하죠. 또 발생하잖아요. 여기도 다 뺐어요. 여기도 빼고. 결국에는 계속 증가합니다. 약물을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계속 증가해요. 임플란트 심은 거 다 빼고 또 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여러 번 임플란트를 거쳐서 다 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유는 뭐냐? 골다공증의 이유는, 골개사증의 이유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골수내에서 파골세포가 자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썩은 뼈를 먹지 않아요. 썩은 뼈를 먹고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는 콜레스테롤을 분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메발로닉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들,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를 발현시키는 사이토카인이나 케모탁시스를 일으키거나 뼈 형성 단백질인 BMP2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썩은 뼈를 먹고 콜레스테롤을 생성해내야 되는데 생성하지 못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모든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HDL과 LDL로 나눠지는데 HDL은 세포막이라든지 세포의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HDL이에요. 리포프로테인,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HDL과 LDL이 있는데 HDL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을 생성해내지 못합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그럼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억제를 시키면 흡수율도 줄어들지만 생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BMP2를 발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세포들이 이동해 오지 않아요. 그 주변에. 그래서 뼈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럼 썩은 뼈가 골수 내에 계속 쌓이게 된다. 새로운 뼈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내지 못한다. 썩은 뼈는 쌓이게 된다. 그럼 엑스레이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얗게 보입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침착되어 있는 형태로 하얗게 보여요. 염증성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T-2 레디오 루센트하게 보이면 골 다공증 환자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거나 주사제를 맞으면 하얗게 보이니까 내과나 정형외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좋아졌네요. 또 맞아야 되겠네요. 그럼 3년 이상 맞으면 오스테오 클라스가 자기 역할을 3년 동안 하지 않는 거고요. 그 3년 동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썩은 뼈들이 쌓이게 되고 그 썩은 뼈에 잇몸이나 임플란트 주변에 있다고 하면 임플란트에 로딩을 가하잖아요. 치아에 로딩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가득 차 있는 사이트에는 크랙이 갑니다. 그래서 염증이 발생이 돼요. 골수에 염증이 발생되면서 대부분 뼈에 전반적으로 염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골괴사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했었던 게 오스코 콜라겐 오스코 T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뼈 이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